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8월 24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하시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 다음은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영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영화 후기도 아예 무대본으로 진행을 하다가 파묘 리뷰 때 한번 심하게 말아먹은 뒤로 어느 정도의 대본은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방송은 진짜 너무 시간이 안 나가지고 부득이하게 대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한국이 싫어서 그리고 무례한 같은 경우에 영화 후기를 말씀드리다가 제가 좀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뭐 횡설수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빴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평일은 대본 쓸 시간이 거의 안 나요. 거의 없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거의 뭐 한 9시 10시가 되는데 그때는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준비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진 않았고 보통은 당일인 토요일 하루 잡고 이렇게 대본을 쓰고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대본을 쓸 시간이 왜 없었는지 변명 타임을 좀 시작을 해보자면은 제가 오늘 회사에서 치는 시험이 있어요. 회사 시험을 보고 이제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사 시험이 한 12시쯤 시작을 해서 오후 3시쯤 끝이 났어요. 집에 와서 대본을 써야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애 방을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거에 좀 꽂혀가지고 저희 애 방에 있었던 기존에 옛날부터 써오던 뭐 책장이나 이런 것들 다 당근으로 팔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꾸며주기 위해서 이제 막 당근을 엄청 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당근으로 팔고 그걸로 또 당근해가지고 이제 소품이나 뭐 서랍장 이런 거 사서 인테리어 해주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수납되어 있던 거 다 집어 꺼내가지고 뭐 어질러져 있고 그거 다시 재수납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취미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타자 두드리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 취미생활하는 저의 그 모습 자체가 꼴배기 싫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선순위를 낮게 둬야 됩니다. 네, 요게 꿀팁이에요. 낮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애가 계속 놀아달라 심심하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제가 애 공부도 좀 봐주고 같이 좀 뭐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좀 챙겨주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밤 한 8시, 9시 이렇게 됐는데 이미 늦었죠? 네.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막 쓸 바에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하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방송을 켰고 오늘은 그 소개할 작품이 2작품밖에 되지도 않고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영화 뉴스나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기관지가 원래 선천적으로 안 좋아요. 거의 집안 내력이에요. 기관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감기나 아니면
요런 거나 아니면 뭐 가래 같은 거 잘 끓고 그런 체질이에요.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집안 내력입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개선해 보겠답시고 도라지 배즙을 구매를 해서 꾸준히 먹고 있었는데, 도라지 배즙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굳이 건강 목적이 아니더라도 맛있어요. 이게 배가 들어가니까 달달한 게 맛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사실 도라지 배즙은 이 즙으로 낸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열을 한번 가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관지에 좋을 만한 그런 성분들은 그 도라지 껍질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 뭐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요런 얘기를 들어서 다시 찾아보니까 도라지를 껍질 채 갈아가지고 정말 코딱지만한 크기의 환으로 만든 그런 게 있어요. 그 가격이나 도라지 배즙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거를 한 통 사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요새 먹고 있다. 그 크기도 보일라나? 되게 작습니다. 옛날에 우리 금붕어 키울 때 군붕어 밥 주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꼴랑 일주일 먹어놓고 이게 당연히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진 않겠죠. 한번 꾸준히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무 맛도 안 나요. 정말 무맛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독립하고 나서 살이 굉장히 많이 찐 케이스거든요. 어릴 때부터 뭔가 과자 같은 거 좀 못 먹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통제 심하게 하고, 친구 집 놀러 가보면은 항상 뭐 과자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 뭐 한의원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이라서 집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이게 확실히 사람이 결핍이 있나 봐요. 어릴 때 그런 걸 좀 못 먹어 버릇하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먹긴 먹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집에서 좀 통제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독립하자마자 입이 터져가지고 막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마른 체형이었는데 살이 엄청나게 쪘습니다. 저도 지금 애를 키우고 있지만 뭐 당연히 최대한 좋은 거 먹으면 좋고 뭐 이렇게 다 좋죠. 좋은 거 먹이면은 뭐 그런 노력을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애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뭐 딱히 뭐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같이 그냥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공개가 됐죠. 지금 하우스님이 이게 선발대로 이미 다 정주행을 마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우스님이 계속 그걸 보시면서 꾸준히 하시는 말씀이, 고민씨 너무 예뻐요. 고민씨가 개연성입니다. 고민씨가 곧 서사입니다. 이 얘기를 1화부터 이 정주행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체 어느 정도길래 라고 하면서 1화, 2화를 봤는데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해줘야 될 게, 고민씨 배우 분명히 매력있고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 감독님이 고민씨 배우 덕질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거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뭐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고민씨 배우를 카메라에 담는 그 샷들이 예사로 안 담습니다. 극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담았다, 이거를 넘어서서 그냥 작정하고 이 고민씨를 예쁘게 담아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저희가 리볼버 리뷰를 할 때 전도연 배우만큼은 굉장히 예쁘게 담기 위해서, 그냥 분위기 있게 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 감독의 전도연 배우 사랑이 좀 느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보니까 뭐 카메라 감독님이 됐든 연출하신 그 감독님이 됐든 간에 이 고민씨 배우를 굉장히 예쁘게 담아주고 있다. 작정하고, 뭐 그죠, 델루나에서 아이유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델루나에서의 아이유는 심지어 작정하고 예쁘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캐릭터였잖아요. 이게 호텔 주인이라는 그 컨셉이. 근데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고민씨는 사실 예쁘게 담아주면 안 되는 그 극 중에서는 예쁘게 담아주면 안 되는 캐릭터인데 작정하고 예쁘게 담아줘요. 근데 와, 그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보는 동안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화면 때깔이 끝내준다라는 느낌이, 저는 비록 2화까지밖에 안 봤지만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 인스타에 올릴 때 인스타 갬성 필터를 이렇게 카메라에 한 겹 씌워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화면 때깔도 좋고
그리고 제가 그 지식이 미천하여 이거를 뭐 어떤 기법이 뭐 어떻게 쓰이고 이것까지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촬영된 그 화면이 그 미장센이 되게 예쁘게 담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선발대 후기들을 보면은 뭐 지루하다, 뭐 이야기를 불필요하게 늘려놓은 것 같다. 총 8부작이잖아요. 4화나 6화 정도는 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시작되는 느낌이다. 이런 식의 후기들이 많이 있던데 저는 이제 2화까지밖에 본지는 못했지만 1, 2화도 충분히 그런 화면 예쁜 거 그리고 배우들 연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주연 배우들이 워낙 좀 강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배우들이 좀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 되고 있긴 한데 조연 배우들 라인업이 미쳤어요. 다른 드라마였으면은 거의 주인공 옆에서 딱 붙어서 계속 나오는 그런 메인 조연급들 있잖아요. 그런 그 메인 조연급의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연 배우 3인방밖에 모르는 상태로 감상을 한 입장에서 이 조연 배우들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와 저분도 나와? 저 배우도 나와? 이러면서 깜짝 놀랐고 제일 놀랐던 게 그 봄날의 햇살 우영우에서 봄날의 햇살 와 그분 나왔을 때 와 이분도 나온다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윤가님이 고민시 찬양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소 좀 흥분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마녀 1편 때 고민시 배우를 처음 보고 난 다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하고 다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배우 분명히 뜬다. 분명히 잘 된다. 저 고민시 배우.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 고민시 배우가 너무 다양한 이 분야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심지어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좀 기쁜 마음에 이렇게 찬양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이 제목이랑 그리고 그 드라마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는데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면은 그 나무는 쓰러진 게 맞는가 뭐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그런 뉘앙스의 대사가 드라마가 시작했을 때 이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라면서요. 저는 뭐 지식이 미쳐나요. 전혀 몰랐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길래 그냥 숲속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용어가 있는데 지식이 미쳐나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거를 아무도 모른다면은 과연 그 일은 일어난 것인가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저도 뭐 그냥 검색하다가 어디서 그냥 주워 읽은 거라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그런 제목도 그렇게 쓰고 이제 시작했을 때 나레이션도 그 관련된 나레이션을 까는 게 이 작품의 전체적인 그 맥락과 맞닿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단 저는 2화까지밖에 본 상태가 아니라서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 보고 나서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식에 기반하는 맞아요. 뭐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한국이 싫어서와 무례한 이야기를 하고 개봉작 소개와 영화 뉴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례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무례한 같은 경우는 그 개봉 2015년작이라서 이제 와서 뭐 스포일러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딱히 막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도 아니어가지고 뭐 작정하고 스포일러 해야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한국이 싫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스포일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재미의 좌지우지가 되는 작품은 아닌데 그럼에도 아직 개봉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좀 전반적인 그 느낌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본 없이 생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의식의 흐름에 기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짧게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면은 이게 무례한을 봤던 이유는 리볼버 때문에 본 게 있고요. 이 오승국 감독의 전작이었던 무례한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리볼버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입에 달고 있는 이야기가 무례한은 좋았는데 무례한을 기대했는데 열의 9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체 무례한이 어떤 작품이길래? 라는 그런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먼저 영화 소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무례한이라는 작품을 감상하실 분들은 이 무례한이 상당히 많은 정액제 OTT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감상을 했는데 자막 지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쿠팡 플레이에 올라와 있는 영상에 사운드가 이 막귀인 제가 들어도 야 이건 좀 아닌데 싶을 정도로
사운드가 굉장히 조악합니다. 일단 볼륨이 너무 작아요. 자막도 없는데 인물들의 대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대로 넷플릭스를 틀어가지고 자막을 켜고 감상을 했어요. 물리적인 볼륨은 쿠팡 플레이나 넷플릭스나 모두 동일하게 맞춰놨는데 넷플릭스에 있는 대사랑 사운드가 훨씬 깔끔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쿠팡 플레이는 이 영상 소스를 뭘 썼길래 이렇게 하나 감상에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한을 보실 분들은 기왕이면은 넷플릭스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볼버 때문에 이 물의 한을 역주행으로 감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반적인 느낌은 좋았어요. 사람들이 왜 물의 한을 보고 리볼버를 기대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도 가고요. 물의 한을 기대했다가 리볼버를 보고 왜 실망했는지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일단 이 물의 한의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막 특별할 게 없거든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의 연인에게 이제 위장 신분으로 접근을 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이 물의 한이라는 작품은 좀 전도연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 중에서 전도연 배우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리볼버를 리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전도연은 미스캐스팅인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전도연 배우가 리볼버에서는 미스캐스팅으로 느껴졌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무력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기에는 전도연은 너무나 왜소한 체격이었기 때문에 이 리볼버 극 중에서 이야기하는 뭐 쟤 건드리면은 뭐 다 큰일 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지가 않더라. 그래서 좀 미스캐스팅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의 한에서의 전도연은, 그러니까 극 중에서 혜경이라는 이름을 쓰죠. 전도연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배우다,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이 물의 한이라는 작품의 대명사로 불러도 될 만큼 와,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극 중에 나오는 이 혜경이라는 인물과도 찰떡이고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연기나 분위기, 눈빛 뭐 모든 것들이 진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의 한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왜 물의 한일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큰 맥락으로 보면은 그 극중 전도연이 연기하는 혜경이라는 이 인물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은 다 혜경에게 되게 뭐 무례하게 대해요. 그래서 제목이 무례한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남길이 연기하는 영준이라는 인물이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혜경에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인물인데, 혜경은 접근해오는 영준이 밉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열기 위한 제스처들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둘의 감정이 어느 정도 피어 올랐을 때 영준이랑 혜경이 그 혜경의 집 바닥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영준이 너 그냥 나랑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카메라가 혜경의 얼굴을 탁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비추는데, 그 같이 살자라는 그 말을 이제 혜경도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지만 워낙 그 남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박성웅 배우가 연기하는 그 극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박성웅 배우라고 할게요. 그 박성웅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에게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돈 뭐 3천 구해달라고 하지, 가끔 왔다가 사라져가지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되지, 그 와중에 빚도 있지, 또 일하고 있는 그 룸사롱이죠. 룸사롱 같은 데서는 일도 고되지, 하여튼 막 엄청 좀 힘든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 영준이 같이 살자라는 말을 던졌을 때 얼마나 그 말을 믿고 싶었겠어요. 순간 그 눈빛이 흔들리는데, 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전도연 배우가 그 장면을 연기를 할 때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나? 라는 그 갈등을 그 찰나의 순간에 표정만으로 다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정 연기를 할 때 대사도 없고 그냥 카메라는 얼굴만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느껴지는 연기를 이 전도연 배우가 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물의 한이라는 작품은 뭐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에서 물의 한 하이라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장면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장면이 그렇게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그 장면 전후의 이야기들을 다 알아야 돼요. 왜 이 인물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공감대가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장면만 뚝 떼서 봤다고 해서 막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무례한 되게 재밌게 봤겠네요. 근데 왜 별이 3개밖에 안 돼요? 이런 식의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영준의 정체를 밝히고 이 박성웅이 연기하는 그 범인을 체포할 때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그 체포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굳이 그런 내용으로 갈 필요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완전 버림받은 이런 해경은 보약쟁이를 만나서 보약쟁이를 만나가지고 그 보약쟁이의 보약 수발을 들면서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준이 찾아가서 그 보약쟁이를 보약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해경이 옛날에 받았던 그런 배신감으로 인한 그 미움 때문에 칼을 들고 가서 영준을 찔러버립니다. 근데 영준은 그 칼에 찔린 그 상황에서도 그 당연히 체포하러 간 거기 때문에 주변에 동료 경찰들이 있었겠죠. 근데 동료 경찰들한테 그냥 가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고 혼자 칼 맞은 상태로 쓸쓸하게 길을 걷다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이렇게 땡땡 연아 이런 식으로 좀 욕을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데, 굳이 왜 아니 굳이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체포하는 그 시점까지는 되게 좀 감성에 젖어서 봤던 그런 영화가 그 뒤에 너무 막 하드코어하게 나가버려가지고 제가 몰입했던 그 감정이 와장창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너무, 그죠? 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비참하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굳이 좀 이럴 필요까지는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제가 몰입했던 그 감정이 좀 와장창이 되더라고요. 후반부는 좀 아쉬웠지만 그 후반부를 제외하면은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리볼버랑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작품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리볼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작품의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무례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게 어떤 기법이고 왜 좋았고, 이거를 제가 되게 알아듣기 쉽게끔 좀 용어 같은 걸 써가면서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장면에서 오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좋았던 게 이 리볼버나 무례한이나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리볼버는 별로고 무례한은 좋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작품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전도연 배우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볼버에서는 그 캐릭터랑 전도연 배우랑 안 붙었지만 이 무례한에서는 캐릭터와 전도연 배우가 너무나도 잘 붙었기 때문에 무례한은 그렇게 분위기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훌륭한 작품이 나왔고, 리볼버는 저는 좋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표시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가님은 저는 오히려 비참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였을 때 해피엔딩이면은 오히려 화났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저는 반대로 뒷장면을 아예 다 날려버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같이 본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극중 이제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해경이 그 사건 전까지는 남자들에게 휘둘리는 인물이었어요. 삼천 말은 해줘 그러면 삼천 말은 해주고, 같이 살자라고 하면 눈빛 막 흔들리고 막 잡채도 해주고 막 이렇게 본인 주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남자들이 하자는 대로 좀 이끌려가면서 좀 되게 고생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반부 후일담에도 나오는 그 보약쟁이도 보약에 찌들어가지고 막 보약 좀 구해와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대신 보약도 구해주고, 남자한테 휘둘리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칼로 그 옛날에 자기한테 배신감을 줬었던 영준을 찔러버리잖아요. 이거는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액션을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없었더라면은 해경은 그냥 이 작품상에서 그냥 그렇게 무례한 남자들에게 휘둘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됐을 텐데, 마지막에 그 칼로 영준을 찌르는 장면 때문에 해경은 이제서야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그 남자들에게 좀 복수할 수 있는 행동력과 힘이 생겼구나 라는 거를 관객들에게 알려주고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뒷부분이 없었더라면은 오히려 좀 아쉬운 영화가 됐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와 함께 이 영화를 감상했던 붉은 눈의 뻐꾸기 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굳이 그 장면을 넣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뒷부분이 필요한 건 알겠어. 하지만 그 전까지 쌓여 있었던 제 감상이 와장창 됐던 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정도로 이 무례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저렇게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무례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한국이 싫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게 원작이 있습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정식 개봉일은 8월 28일인데 저는 시사회로 감상을 하고 왔고, 그 전에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개막적으로 선정이 돼서 이미 과거에 한번 대중들에게 공개가 된 적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이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잖아요. 말 그대로 제목으로 이제 어그로를 확 끌고 어그로를 끈 이야기 안에서 좀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도 제목만큼 도발적인지는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각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작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원작을 재밌게 읽으신 다음에 요 시사회든 부국제든 가서 이 영화를 감상하신 분들은 원작이 낫다 대부분이 원작이 낫다라는 반응을 보이고는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고화성 배우가 연기하는 게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겨예이예요. 이 게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예고편에도 나오는 나레이션으로 알 수 있듯이 현실에 굉장히 지친 인물이에요. 한국 사회의 경쟁에서 도태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직장과는 먼 거리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지도 못하고 새벽마다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막 뛰어가는 그런 인물이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리대로 처리를 했는데, 매뉴얼대로 처리를 한 일인데 부당한 이유로 그 일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회사 점심시간에서조차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먹지 못하고, 자기는 싫어하는 메뉴인데 직장 상사가 고른 그런 메뉴를 이제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귄 게나의 남자친구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게나는 괜한 자격지심이 생겨서 남자친구한테 괜히 좀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결혼 준비에 쓰라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렇게 돈 봉투를 주시는데 지금 적선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거를 찢어가지고 야 받은 걸로 쳐 이러면서 남자친구한테 던져버리죠. 자격지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나니까 게나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던 뉴질랜드로 그냥 훌쩍 떠나버릴 계획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제가 아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모으고자 했던 그 목적이 뉴질랜드로 가서 영주권을 얻기 위한 그런 기반이 되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영화상의 줄거리에 시간 순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영화가 시작되고 나면은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한국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줬다가 뉴질랜드에서의 삶을 보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가 좀 섞여서 나오거든요. 영화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뉴질랜드로 처음 출국하는 게나와 이 게나를 배웅 나온 가족들의 모습 을 보여주는데, 이 캐리어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다치니까 캐리어 안에 있는 짐들을 좀 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게나는 이 통조림 참치 같은 이런 한국에서 많이 먹었던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뭐 고추장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캐리어에서 다 이렇게 빼요. 근데 게나 어머니는 아유 저런 것들 다 가지고 가면은 이제 한국 생각나고 할 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빼? 차라리 저기 저 인형 빼. 저 인형 가져가봤자 쓸모도 없는 거 왜 가져가냐? 이런 대사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프닝에서 영화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 게나가 뉴질랜드로 가는 목적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지치고 질렸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로 떠나는 건데, 한국에서 많이 먹었던 이 통조림 캔 참치나 이런 것들은 한국의 모든 것을 이제 던져버리고 떠나는 게나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겠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게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당장의 행복과 편안함을 안겨줄 수 있는 애착 인형, 요런 게 오히려 그런 통조림 참치 캔 이런 거보다는 그런 인형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거를 그 오프닝 씬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도착한 게나는 무사히 영주권을 얻고 한국에서와는 달리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킹 받겠죠? 네. 지난번 그 에일리언에서도 비슷하게 했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장난입니다. 시사회에서 무대 인사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출연했던 배우들이랑 요 감독님이랑 다 오셨거든요. 근데 이 장건재 감독이 마이크를 잡고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는 한국을 좋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운을 딱 띄우더라고요. 근데 영화의 제목이나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줄거리만 들어보면은 아니 그냥 한국이 싫어서 외국으로 떠나는 이야기 아니야? 한국을 좋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좀 외국 생활 판타지물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시면은 감독이 왜 저런 이야기로 운을 띄웠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인 게나는 한국에서의 답답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떠나지만 그 떠난 이후에 게나와 게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예요. 한국을 떠나면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그곳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존재를 하고요. 게나가 한국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본인의 시선으로 지켜봤을 때의 그 주변 인물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게나의 주변 인물들도 나름 그 한국에서의 물론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자기만의 행복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뉴질랜드로 떠난 게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다 새롭고 다 새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은 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뉴질랜드에서도 똑같이 그 나름의 고난과 뭐 다른 종류의 역경 같은 것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장소랑 상황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누구나 다 각자만의 힘듦이 있고 각자만의 치열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만의 행복 포인트를 하나씩 다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탁 내리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이 행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결국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게나는 자기만의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애초에 결론을 내릴 생각이 없는 영화이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만의 행복이 뭔지 그거를 좀 찾아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작품입니다. 이거를 영화상에 있는 그 소품으로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침반이 나오죠. 나침반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까지 바늘이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의 길을 찾기까지 그 흔들리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히 이 자신만의 방향과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흔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 나침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극중에 나오는 인물들의 상황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공감도 되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좋았습니다. 부국제나 아니면 같은 시사회를 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너무 이 이야기를 전형적이고 단편적으로 그렸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전형적이고 단편적이어서 공감이 가고 영화를 보는 내내 오히려 몰입하기가 좋았거든요. 이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너무 정형화시켜가지고 이 영화상에서 그려놓은 게 아닌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이 극중에서 그려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저도 기성세대라 그런지 딱히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 못 느꼈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게나는 이 탓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이 진저리가 나는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되게 그 고생을 해가면서 이 직장도 다니고 밤늦게 졸음과 싸워가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노력을 이제 하는 인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 탓만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라는 그런 액션 아이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이 게나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중에는 그렇게 밉게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삶이 좀 팍팍하고 요즘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회사 가면은 그냥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이 영화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8월 28일 날 정식 개봉을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상영관 확보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 메이저 상업 영화라기보다는 제작비가 14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손익분기점도 40만 관객이에요. 굉장히 소규모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품은 극장의 상영관을 많이 내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극장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족을 좀 붙이자면은 고화성 배우가 좀 유명한 짤이 있는데 담배를 맛깔나게 피우는 그 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작품에서도 와, 담배 진짜 맛있게 핍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맛있게 피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진짜 맛있게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끊은 지 꽤 오래가 됐습니다. 거의 뭐 1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저도 이 작품의 고화성 배우가 너무 담배를 맛있게 피우니까 야 약간 흔들릴 뻔했어요. 와, 진짜 맛깔나게 핍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는데 포인트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개봉작 소개랑 이런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에이리언 로뮬러스 리뷰를 올린 게 다행히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이 에이리언 로뮬루스에서 제가 그 가수 에일리 노래를 부르면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더니 재밌다는 댓글도 달리고 거기서 바로 꺼버렸다는 댓글도 달려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응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인데요,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실황이 CGV에서 개봉을 하는데 요게 지금 예매율 1위입니다. 임영웅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콘서트의 티켓 값도 뭐 좀 비싸기도 하고 티켓 값은 고사하고 이게 돈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극장 개봉을 좀 기회 삼아서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기회죠, 임영웅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CGV는 앞으로도 콘서트 실황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가 났는데 지금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 모두 좀 적자가 났는데 최근에 CGV가 유일하게 흑자를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콘서트 실황이나 뮤지컬 실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한 관객 동원도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인 김다배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 위주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난 목요일에 영화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픽을 정해놓고 토론하는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못 갔고, 근데 그때 사용됐던 주제가 극장은 과연 뭐 죽었는가 뭐 이런 식의 토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영화를 상영하는 역할로서는 죽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콘서트, 뮤지컬, 아니면 연극, 아니면 스포츠 단체 관람, 이런 식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극장의 역할은 다른 식으로 좀 확장되지 않을까. 극장이 죽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 영화 상영만 하던 그 역할은 죽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MAX, 4DX, 돌비관과 같은 특별 상영관들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트위스터즈 같은 경우도 일반 상영관은 전멸이에요. 거의 상영도 거의 안 하고 이 관람객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4DX관은 표가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치열하게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특별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100% 활용하는 작품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IMAX관에서의 듄이나 탑건 매버릭이나 아니면 4DX관에서의 지금 이 트위스터즈 같은 그런 특별관에 특화된 그 기능을 100% 다 활용하는 그런 작품이 있다면은 특별관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커 앤 데일 vs 이블이 국내 최초로 메가박스에서 개봉을 합니다. VOD 서비스나 OTT 서비스를 통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그마저 정액제 OTT에서 다 내려가 버리면서 현재는 뭐 블루레이나 이런 물리매체 구매가 아니면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작품이었는데, 핸섬 가이즈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터커 앤 데일 vs 이블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핸섬 가이즈에서는 오컬트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나름대로 순화시키는 그런 각색을 했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진 못했지만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어한 연출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핸섬 가이즈에서는 고어한 연출이 나오더라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잖아요. 근데 보신 분들 말에 따르자면은 이거는 진짜로 뭐 신체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을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시네필들의 사랑을 받았던 애프터 선이 재개봉을 합니다. 애프터 선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극장 상영 중일 때는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접하지 못했고 소문만 들었어요. 영화 너무 좋다. 그리고 딸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감동적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VOD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감상을 했는데 저는 기대가 너무 컸었는지 몰라도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시네필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지루하고 좀 졸린 작품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극찬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전문가 평점도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이런 전문가 평점을 받고 있죠. 그죠? 요 시네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OTT에서 어디 있는지 볼까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뭐 웬만한 데는 다 있네요. 극장에서 재개봉한 김에 극장에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OTT로 이렇게 감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사진의 킬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잭맨이랑 제이크 질레란이 있고 그 가운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렇게 있는데 휴잭맨이랑 제이크 질레란이 못생긴 스웨터 파티를 한다라고 속여서 이렇게 초대를 했다라고 하고요. 요 못생긴 스웨터 파티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전에 어글리 스웨터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걸 연대요.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을 것 같은 촌스러운 스웨터를 입고 하는 그런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글리 스웨터 파티 날에는 괜히 민망하다고 아니 이런 옷을 입어서 내가 좀 부끄럽다고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은 오히려 좀 재미없는 사람, 좀 놀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네요. 휴잭맨이랑 제이크 질레란이 그런 어글리 스웨터 파티를 한다라고 하고 이 라이언 레이놀즈를 초대를 했는데 이제 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이 찍혔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요 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직역을 하자면은 땡땡 새끼들이 이 땡땡 새끼들이 스웨터 파티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여기에 댓글로 조시블롤린이 나 지금 아직 문 앞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도착했어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쾌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고 굉장히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장난을 치고 이렇게 속여 먹었다고 이렇게 유쾌하게 웃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정도로 친하니까 그 데드풀과 울버린 같은 작품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 동안 기사가 도배가 됐던 인터뷰인데 요 최민식 배우가 나라도 안 간다. 극장 가격 좀 내려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사실 이 최민식 배우가 했던 인터뷰의 주요 맥락은 그거예요. 물론 극장값이 비싸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이 문화생활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표값을 좀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창작자들은 이 창작물을 좀 더 공들여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들여서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밑밥으로 깐 거였어요. 근데 정작 기사화가 되고 굉장히 입에 많이 오르내린 거는 그 뒤에 나왔던 이 창작자들이 퀄리티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도 잘 갖춰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그 앞에 표값 비싸다 이 이야기만 물론 표값 비싼 게 공감대도 형성이 많이 되니까 더 많이 회자가 되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지만 그만큼 그 뒤에 했던 이야기도 똑같이 제 생각에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후자는 빠져버리고 앞에만 좀 화제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2005년에 방영이 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내 이름은 김삼순 요 작품이 4K 리마스터링이 되어가지고 웨이브에 등록이 됩니다. 9월 6일날 웨이브에 독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좀 인기도 많았던 그런 작품인데 극중 김삼순의 나이가 30살이에요. 지금에 와서 볼 때는 30살이라기보다는 한 플러스 10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한 40살 정도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보정을 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결국 2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야, 아트버스터로서의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죠. 근데 충분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액제 OTT에는 없지만 단건 구매나 아니면 대여를 통해서 VOD 서비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츄핑이 70만 관객을 돌파를 했죠.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은 손익분기점이 한 50만 관객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70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라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극장 관객 수 최고 기록이
아마 100만 관객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츄핑이 과연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럿이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비록 저는 엄청난 혹평을 했지만 그래도 뭐 한국 영화 잘 되면 좋죠. 축하합니다. 파일럿의 흥행을 축하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면으로 제가 굉장히 호평을 했던 빅토리가 흥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선입분기점이 200만 관객 초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한 50만 관객도 넘기지 못하고 이제 극장에서 막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빅토리가 영화로만 봤을 때 파일럿에 비해서 재미적으로나 작품성적으로나 떨어지는 작품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빅토리가 훨씬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흥행 추이가 너무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버리니까 야, 이게 진짜 흥행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니신 분들한테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관심사는 내 숏폼이 어떻게든 좀 많이 알고리즘을 태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든 많이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초유의 관심사인데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알고리즘 타는 공식이라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 저도 당연히 뭐 그런 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제가 본업이 따로 있고 취미로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잘 나오면 좋죠. 당연히 기분 좋고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내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면 속상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는 제가 하고 싶어야 되고 제가 재밌어야 되는 게 더 우선순위거든요. 저의 재미 그리고 제 컨텐츠가 듣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플랫폼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진 컨텐츠는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이 이제 본업이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주 수입원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에요. 알고리즘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알고리즘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영화 뉴스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SNS 서비스 스레드에서 나이트 시네마 계정을 찾아오시면은 여기에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쓸 정보들이나 후기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써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수집을 해놓는 거죠. 수집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방송을 할 때 요거를 참고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스레드에서 나이트 시네마 계정 팔로우 해주시면은 제가 올리는 영화 뉴스나 제 영화 후기들 같은 거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휴가를 갑니다. 부득이하게 다음 주는 좀 휴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휴방 공지는 저희 인스타그램, 스레드,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팟빵 공지사항 이런 데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